안녕하세요. 양성평등 토크 콘서트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그 123년 전인 1898년 9월 1일 서울 북촌에서는요 300여 명의 여성들이 모여서 이소사, 김소사 이런 이름으로 여권 통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여권 통문은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인권 선언서인데 이 여권 통문 발표는요 미국보다 빨랐대요. 1908년 3월 8일 미국 여성 노동자들이 빵과 장미를 달라면서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했던 그 시위보다 무려 10여 년이나 앞선 일이었습니다. 매년 9월 1일은요 국가가 정한 법정 기념일인 여권 통문의 날이고요. 정부는 이를 기리고자 작년부터 양성평등 주간을 7월에서 9월 첫 주로 옮겨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9월에 처음으로 맡게 되는 양성평등 주간 행사 중에 하나로 이번 토크 콘서트를 열게 되었습니다. 와! 그래서 저와 함께한 세 분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자, 국내 남성 최초로 여성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분입니다. 세바시에 출연하신 분이잖아요. 괜찮나로 유명하신 서울대 여성학 협동과정의 우리 신필식 박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필식입니다. 본인 소개 반갑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입니다. 자, 세대별 성차별 인식 차이에 대해서 아주 깊이 연구를 하신 분이에요.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이미경 연구위원님,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이만하면 괜찮은 남자는 없다라는 책을 쓴 오마이뉴스의 박정훈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양성 그 평등 토크 콘서트라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이 박사님 네. 양성평등인데 성 비율이 3대 1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좀 기울었더라고요. 주최 측에서 제 이름 보고 여자 아나운서인 줄 알고 섭외하지 않았나. 안녕하세요, 이평선. 자, 올림픽 얘기 좀 할게요. 지난 8월에 열렸던 도쿄올림픽이 있었는데 재밌게 봤습니다. 신 박사님 어떤 종목 기억에 많이 남으세요? 저는 역시 배구가 제일 재밌었고 또 양궁도 이번에 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배구. 이 박사님은 어떤 종목? 네, 저도 배구 김연경 선수 좋아해서 많이 응원했습니다. 갓연경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박 기자님은 어떤 종목? 저는 역시 양궁을 재밌게 봤습니다. 다 양궁이래. 제 역시도 배구 생각납니다. 특히 한일전 있잖아요. 한일전 역전승. 와, 대단했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 양궁도 안산 선수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삼거나. 근데 경기 외적으로 온라인에서 참 뜨거웠던 감자가 있어요. 논란. 온 국민이 알잖아요. 박 기자님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일부 네티즌들이 안산 선수의 헤어스타일 그리고 과거 SNS 상에서 쓴 특정 단어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페미니스트라고 지적하며 심하게 비난을 했는데요. BBC가 이 사건을 안산 선수에 대한 온라인 학대라고 보도할 만큼 매우 파장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토크 콘서트의 어떤 주제가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은데 우리 사회 일상 속 혐오와 갈등을 부추기는 어떤 성차별 인식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고요.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조금씩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임 박사님, 네. 이번 올림픽이 어떤 그 성평등 가치를 지향한 올림픽이었다고 하는데 어떤 변화들이 있어서 이런 말들이 오가는 거예요? 네, 이번 도쿄 올림픽 경우에는 출전한 여성 선수들의 비율이 전체 선수단의 약 49%였다고 하는데요. 와. 2016년 브라질 올림픽보다 여성 선수가 한 100명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IOC는 이번 올림픽에서 성평등 가치를 반영하겠다며 양궁과 수영, 트라이애슬론, 1600m 계주 등 전체 한 18개 종목의 혼성 경기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양궁에서 세계 최초로 3관왕이 된 안산 선수도 양궁 경기에 혼성 종목을 추가한 덕분에 3관왕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선수들이 성인지 감수성이 굉장히 높아진 경향을 보였는데요.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노출이 심한 유니폼을 거부한다든지 혹은 성폭력 혐의가 있는 선수들의 국가대표 발탁에 항의하는 등 선수들이 이전 대회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성평등에 관한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볼 수 있었습니다. 박사님, 그런데 올림픽이 지금 역사가 장난 아니잖아요. 왜 굳이 이번 올림픽에 성평등의 어떤 가치, 지향성 왜 이번에 뜨거워진 거예요? 네, 어떻게 우리가
스포츠를 얘기할 때 인생의 축소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처럼 올림픽도 우리 지구의 축소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성평등이라는 가치가 이제는 전 세계인들이 공유하는 하나의 보편적인 가치가 되었고 네. 그런 것들이 대회 조직이라든지 그리고 세계 언론에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더 많은 관심을 끌게 되고 결국은 또 중요하게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지를 보내기 때문에 그런 대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떤 세계적인 틀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번 올림픽의 그 수적 아까 49% 이상이 이제 성비가 그러면은 얼추 딱 5대5 1대1이잖아요. 이게 맞죠? 이게 그런데 성평등 가치를 좀 실현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아니야 아직도 멀었어. 그렇죠. 이런 네.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도쿄 올림픽 과정 중에서도 여전히 굉장히 많은 곳곳에서 성차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올림픽 방송 중계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계진들이 사용한 성차별적 단어가 좀 논란이 됐었는데요. 네. 다행히 양궁 여자 대표팀의 경기에서 KBS 같은 경우에는 영사라는 자막을 내보냈는데 그때 아나운서가 즉흥적으로 네. 여를 빼고 네. 이제 궁사라고 고쳐 읽어서 화제가 되었던 적도 있고요. 반면에 그걸 고쳐 읽지 못하고 MBC 중계진들은 태극낭자라는 단어 그리고 SBS 중계진 같은 경우에는 얼음공주, 여전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는 그 여궁사는 좀 마음에 안 들거든요. 네. 근데 얼음공주 이 정도 괜찮지 않은 거예요?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음 왕자라고 쓰진 않지 않습니까? 또 그렇네. 여전사는 어때요? 남전사라고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네. 이 박사님 맞나요? 그렇죠. 오. 그 어떤 선수가 네. 여성이라는 이미지를 굳이 강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것도 조금씩 좀 변화가 돼. 예전에 그리고 이렇게 방송 중계나 언론에서 여성의 성별을 불필요하게 강조하거나 실력과 무관하게 외모에 초점을 맞춰서 호칭을 써서 비판을 받은 사례가 이번 올림픽에도 여러 있었는데요. 이러한 발언들이 나온 배경에는 그 중계진의 성 비율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SBS 같은 경우에는 8명의 캐스터 전원이 남성이었고요. KBS는 15명 중에 1명, MBC도 10명 중에 단 1명만이 여성 캐스터였습니다. 그렇게 비율이 안 맞았어요? 그렇고 중계진 문제 이렇게 지상파 3사의 중계진뿐만 아니라 언론사들의 제목이나 기사 내용도 굉장히 큰 문제였는데요. 네. 탁구 여신, 체조 요정, 배구 여제 이런 말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사용이 됐고요. 개식 뒤흔든 금발녀의 정책, 도쿄 올림픽의 여신들, 터키 배구 얼짱을 막아라 등 노골적으로 외모를 강조한 제목을 달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성평등 올림픽이라는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중계와 보도 행태에 대해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어쩌면 시민들보다도 젠더 감수성이 더 떨어지는 방송사와 언론사들이 이제는 성차별적 관습에서 좀 탈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수들의 경우도 이번에 여러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캐나다의 이 복싱 선수 맨디 부졸드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대표 선발 기간 동안에 출산을 했다는 이유로 국가대표가 되지 못할 뻔하셨어요. 네. 그리고 또 수유와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네네. 그 영국의 양궁 국가대표 선수 나오미 폴카드 선수는 어느 날 SNS에 자기가 지금 가 있는 동안에 딸과 같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딸을 위해 7개월 된 딸을 위해서 모유를 유축해서 냉동을 해놓은 것을 SNS에 올렸습니다. 네. 그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일자 결국은 그에 대해서 허용하는 모유 수유를 하고 있는 어머니에 대해서는 자녀와 동반 입국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쪽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이 그 IOC와 같은 국제 스포츠 기구에서 어떤 남성 중심의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그 IOC의 경우에 집행위원 중에서 여성들이 많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 33.3%라고 하는데요. 사실 어떤 결정을 할 때
여성들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서들은 여성이 그 자리에 함께 이제 있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제 스포츠 경기를 주관하는 어떤 기획하고 운영하는 과정에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여성들의 경험들이 좀 잘 반영되지 못하는 그런 그렇죠.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체육계 그 말씀하셨잖아요. 체육계 어떤 여성 위원, 여성 임원, 여성 지도자 이거는 국제 수준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어느 분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때요? 네, 그 선수단의 성별 균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네. 대표성에 있어서는 성평등 실현이 아직 좀 유연해 보입니다. IOC가 전 세계 국가올림픽위원회의 여성 임원 비율을 30%로 권고하고 있지만 대한체육회 임원 50명 중에 여성 위원은 8명밖에 불과합니다. 16%입니다. 16%. 한국에 네, 16%라고 하면 굉장히 그 분명히 30% 이상이라고 했는데 16%니까 예. 절반이 겨우 넘는 수준인 거죠. 공고 수치에 비해서도. 예, 예. 그리고 17개 전국 시도체육회 임원 구성이 11%대라고 합니다. 그거는 더 작고요. 16%보다. 그리고 여성 지도자도 18.2%밖에 안 되고요. 아직도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스포츠 분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그 유리천장이 좀 심각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성의 선수들이 이제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이 49%인데 지도자는 아까 뭐 10%대, 20%대라고 한다면 네. 아직까지 그 스포츠계에는 어떤 남성 중심의 문화 같은 것들이 있어서 여성들이 뭔가 그 지도자가 된다든지 뭔가 자신의 어떤 경력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충분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관련된 어떤 연구라든지 관심이 좀 더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건 좀-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할당 30% 정도는 채워줘야 의견이 반영될 텐데 그게 좀 안 되는 게 좀 안타깝네요. 여성 임원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네. 여성들이 좀 그 스포츠 지도자를 발탁이 되고 뭔가 경력을 쌓아서 뭐 임원이 된다든지 이런 기회들이 아직은 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성들이 어떤 의사결정의 구조로 갈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좀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30% 할당 뭐 이런 것, 이 목표는 조금 더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30분 같습니다. 너무 되잖아요. 네, 예. 선수들의 인식은 이미 충분히 굉장히 젠더 감수성 굉장히 올라가 있고 성평등 의식 자체가 이미 예전과는 정말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요. 예예. 도쿄 올림픽에서도 독일 여자 체육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하의가 발목까지 내려오는 유니폼을 입고 출전을 했고요. 이렇게 각국의 선수들이 어떤 저마다의 방식으로 성평등의 가치를 실천한 것이 네.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고 이 흐름을 그 대한체육회나 우리나라 체육계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 기자님. 아, 여전히 이제 우리 사회에 또 성별 고정관념이 남아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성별 고정관념으로 불편했던 경험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 박사님. 네. 네, 방금 말씀하셨을 때도 제가 뭘 해야 될까, 네. 이 문제는 뭘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 고민이 또 많이 필요하지만 네. 제가 최근에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다양한 세대의 여성들의 역량과 의지가 능력이 아주 우리가 예상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런 변화들을 빠르게 성취해낼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네. 그런 것들을 잘 따라가고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만 돼도 저는 그런 변화들을 우리가 빨리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저는 제 둘째 아이가 딸아이인데 초등학생인데 이번 여름 방학 때 킥복싱을 배웠어요. 하루는 갔다 오더니 앞발 때려요? 한 3주 하고 와서 자세를 딱 잡고 주먹을 탁 뻗으면서 아빠 그 얼굴 앞까지 탁탁 뻗으면서 네. 탁 입을 앙 다물고 딱 하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그 자신감이 네. 그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네. 그 내가 생각했던 딸아이 아이의 모습에 이런 모습이 있구나. 그리고 자기의 몸을 그리고 자기가 운동을 통해 자기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때 이런 자신감과 네. 이런 표정이 나오는구나. 이런 기회들을 훨씬 더
많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제가 최근에 되게 재밌게 봤던 그 예능 프로그램이 하나가 골 때리는 그녀들이라는 네, 재밌어요. 그 남자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리고 여성들은 적합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본인도 출연하신 그 여성분들도 아 내가 축구를 할 수 있을까? 내가 나에게 어울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셨지만 그 매번 훈련하시고 경기에 가시면서 팀으로서 이렇게 웃고 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되게 편견을 네. 또 갖고 있던 많은 편견들을 훨씬 더 많이 내려놓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거는 못할 거야, 적합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의 편견과 차별의 벽을 많은 과정에서 여성이 스스로 지금 극복해 가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결국 고정관념이라는 것도 누가 허물어 주는 게 아니라 네. 본인의 힘으로 스스로 깨고 나오실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우리 남성들, 사회, 네. 제도, 인식들이 바뀌어서 그것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성별 고정관념을 말씀하셔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성별 고정관념이 남성에게도 압박이 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건데요. 아, 남자니까. 네. 그 가부장제 구조에서 남성은 가정을 이끄는 가장이라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강인함, 씩씩함,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네. 주로 남성은 어떠한 특성을 가져야 옳다는 일종의 남성성 규범이 강하게 적용되는 건데요. 문제는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여성성 규범이라는 건 남성들보다 훨씬 더 억압적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성들에게는 그 남성 사회가 정해놓은 올바른 여성이라는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라는 요구가 상대적으로 너무나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네. 외모나 몸가짐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심해지고요. 또 모성이라는 명분 아래 육아와 돌봄의 최종적 책임이 여성에게만 부과됩니다. 또 사회 고위직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고위직 여성의 수가 워낙 적잖아요. 예. 그래서 여성들이 끊임없이 어떤 능력이나 그 여자인데 잘할 수 있겠어? 라는 어떤 이런 방식의 능력이나 자질을 의심받고 차별당하는 경우도 너무나 비일비재하고요. 즉 성별 고정관념이라는 건 젠더 불평등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자로서 또 일하면서 예. 제가 페미니즘을 외치는 수많은 여성들을 만나보게 되었는데요. 그들이 일상적인 어떤 성폭력 또 성차별을 통해서 굉장히 크게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어요. 기자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여성을 배제하고 또 억압하는 어떠한 사회 구조를 이제 성평등하게 예. 변화시켜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했는데요. 네. 동시에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것들이 어쩌면 성차별의 결과물은 아닐까 어떤 특권이나 예, 예. 부당이익이 아닌지에 예, 예. 대해서 좀 되돌아가게 됐고 또 성폭력과 성차별 근절에 여성들뿐만이 아니라 남성들도 앞장서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 과정들에서 나온 책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만하면 괜찮은 남자는 없다. 네. 그 책과 또 제가 지난 몇 년 전에 2년 전에 쓴 친절하게 웃어주면 결혼까지 생각하는 남자들이라는 제목의 제목 듣고 빵 터졌어요.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예. 어쨌든 신 박사님과 이 박 기자님 말씀 듣고 나니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차별에 대한 인식이 좀 더 궁금해지고 있어요. 이면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막 분석도 하고 연구 많이 하셨잖아요. 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그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에서 그때들이 생각하는 어떤 성차별 인식에 대해서 그 여성과 남성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좀 연구를 좀 해보았는데요. 예. 우선은 20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서 성평등 의식이 높은 세대예요. 저는 그 20대의 어떤 성차별 인식 문항만 따로 이제 그 원자료를 재분석해서 이제 조사를 해보았고, 어떤 성평등 의식, 어떤 성역할 고정관념을 측정하는 그 성역할 태도를 그 문항별로 여성과 남성 간의 어떤 인식의 차이가 큰 문항이 어떤 문항인지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여성 권리 인식에 관한 그 두 개의 문항이었는데요.
우선 여자들은 의무는 하지 않고 특별 대우를 바란다에 대해서 남성들 같은 경우는 평점이 3.41점, 여성은 2.15점이었고요. 또 여자들이 의무는 하지 않고 권리만 내세운다에 대해서 남성이 3.38점, 여성이 2.06점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문항들은 그 점수가 높을수록 5점 척도로 측정을 했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은 문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남성들이 이 문항에 대해서 어떤 그 성역할 고정관념이 좀 높고 어떤 여성들의 권리 인식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은 걸로 그렇게 좀 나타났고 여성과 남성 간의 차이가 좀 큰 문항이었고요. 또 한 가지 문항이 이제 아까 우리 박 기자님도 말씀하셨는데 남자가 경제적으로 가족 부양 책임이 크다. 이 문항에 대해서도 남성이 3.05점, 여성이 2.16점으로 상대적으로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은 문항이었어요. 다른 문항들은 다 3점 이하 문항들이었는데 이 세 개 문항이 좀 높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 문항, 세 개 문항에 대해서는 20대 남녀를 만나서 면접 조사를 통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좀 물어보는 시간을 좀 가졌었는데 예. 그 핵심 이슈는 사실 군 복무, 군 징병제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 남성들은 본인들이 군대를 갔다 오고 네. 군대를 다녀오는데 여성들은 가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여성들은 육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여성의 역할은 육아, 남성의 역할은 군대를 다녀오는 것. 이렇게 약간 성고정관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육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가 많이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반면에 남성의 역할인 군대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가 많이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억울한 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또 한 가지 가정부양의 책임이 남성에게 있다. 이거와 관련돼서 또 제가 이제 물었을 때 남성들은 사실은 우리 사회는 본인들의 부모 세대에 비해서는 어떤 성평등 의식이 높아졌고 성역할 과정도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유독 경제적으로 남성이 가장이 되어야 된다는 이 문항에 대해서만은 아직까지 당연히 남성의 능력이 있고 네. 또 경제적으로도 남성이 더 유리하니 남성이 가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문항들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여성들이 뭐 조신해야 된다든지 이런 어떤 성고정관념은 많이 없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가정 내에서의 어떤 가부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성역할 고정관념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죠. 남성들은 뭔가 그 가장에 대해서 이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데, 요즘에 여성들을 위한 정책들이 이렇게 많이 펴면서 남성들은 군대에 갔다 오면서 여러 가지 시간도 많이 뭔가 자기를 투자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허비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왜 국가가 보상해주지 않느냐라는 그런 불만들을 가졌던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면 남성이 가장이 되어야 된다는 아직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어떤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정부의 어떤 정책이 여성을 위한 성평등을 위한 정책이 자신들에게 어떤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라는 것에 조금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런 남녀 간의 인식의 차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그런 근본 원인에는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의 어떤 성역할 고정관념이라든지 어떤 성불평등한 그런 문화들이 반영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문제는 그 우리나라의 어떤 징병제도라든지 또 군대의 어떤 그 비인권적인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불만인데 이것을 여성에게 어떻게 보면 자꾸 전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슈를 그렇게 젠더 갈등이라고 이슈화시키는 또 이런 문제들도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워요. 그래서 사실은 그 20대 남성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떤 정말 군 징병제도가 문제가 있다면 그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할지를 노색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사실은 여성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군대에 가지 않는 것을 어떤 그런 것들 선택하지 않은 여성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분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식 차이를 넘어서 남녀 모두가 공감하도록 해결하는 방안이 좀 나와야 되잖아요. 조금씩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박사님, 박사님 왠지 막 해결책을 주실 것 같아요. 네. 먼저 아까 남성 가부장적인 편견인데 그러니까 여성들은 공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 이런 그 설문조사의 결과에서 여성이 공적인 책임, 공적인 어떤 거에 대한 의식이 적다?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회 현상이라든지 이슈에 어떨 때는 더 진지하고
더 깊은 관심을 보이는 여성, 그리고 책임을 기꺼이 내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겠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주위에 정말 많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남성들이 페미니즘을 통해서 네. 여성에 대한 편견과 가부장적인 그런 특성들을 이해하고 결국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삶을 더 균형 있고 건강하게 살아나가는 그런 가능성을 발견해 나가는 동반자로서 페미니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페미니스트가 된다는 것, 페미니즘을 한다는 게 사실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자랑스러운 일이잖아요. 자기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하고 어떻게 이 사회와 함께 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하는 건데, 이렇게 페미니스트라고 해서 자꾸 이렇게 나쁜 낙인을 찍어서 하는 그런 문화들이 좀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뭐 사회적으로나 뭐 언론 같은 데서 조금 더 이렇게 비판적으로 잘 이렇게 좀 다뤄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안 좋은 방향으로 좀 양산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박 기자님, 예, 첨언해 주시죠. 네, 요즘 이대남 논란이라고 해서 20대 남자에 관한 이런저런 논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젊은층 사이에서 이대남 논란과 함께 나오는 말은 젠더 갈등이라는 말이죠. 네. 그 젠더 갈등이 정말 심하다는 말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렇다면 왜 갈등이 왜 심할까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5월에 발표한 성희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연구 보고서를 제가 봤습니다. 근데 20대에서 유독 인식차가 크게 나타나더라고요. 20대 여성은 다른 세대 여성에 비해서도 성희롱이나 성평등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20대 남성은 다른 세대 남성에 비해서는 조금 앞서 나갑니다만 그 차이가 정말 엄청나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은 성평등을 추구하는 여성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적당히 해라 혹은 과도하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남성들에게 함께 성평등을 모색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설득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남성들을 좀 관찰하면서 또 20대 남성에 대한 여러 어떤 통계들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이 20대 남성들이 성평등해질 수 있는 어떤 잠재력을, 굉장히 큰 잠재력을 가진 세대라는 건데요.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고 성평등적인 연애를 추구하고 가부장제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의 20대 남성입니다. 그럼에도 언론이나 어떤 정치권에서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다지 조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등이나 오해를 부추겨서 남성들을 안티페미니스트 쪽으로 끌고 간다는 생각이, 일단 페미니즘이 남성을 공격하거나 혹은 여성 우월주의거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성평등을 위한 이론이나 네. 운동이라는 점을 우리 사회에서 조금 더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의 말씀처럼 서로에 대한 이해와 성평등 가치에 공감하여서 또 건강하고 성평등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세 패널 분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인사하시죠.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자,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뭐 이소사, 뭐 김소사로 불린 평범한 여성들이 권리와 평등을 위한 움직임을 시작한 여권 통문의 날. 그 후에 123년이 흘렀습니다. 오늘 양성평등 주간 토크 콘서트에서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평등해졌으며 또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무엇인지 또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잠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시청해주신 경기도민 여러분 대단히